금단의 마술, 히가시노 게이고. 손목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했다. 밤 11시가 조금 지나 있었다. 로비에 남아있던 손님들이 335 떠나는 것을 확인한 다음 요시오카는 컴퓨터 키보드로 시선을 주었다. 도쿄에 있는 호텔의 밤은 길다. 프런트를 지키는 야간 근무는 밤 11시에 시작되는데 그 이후에 체크인하는 손님도 드물지 않다. 그리고 날짜가 바뀐 다음에 체크인하는 손님도 꽤나 있다. 그런 손님 중에는 야릇한 분위기를 풍기는 커플도 있지만 요시오카는 그런 손님을 응대하는 것이 결코 싫지 않았다. 두 사람에게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서 어디선가 호화로운 저녁 식사를 한 다음 한잔 하고 왔을지도 몰라. 남자가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운 좋게도 호텔로 데려오는 데까지 성공한 것인지도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재미가 있었다. 물론 그런 호기심을 얼굴에 드러낼 수는 없다. 정면 현관의 자동문이 열리고 여자 손님이 들어왔다. 나이는 20대 후반쯤일까? 반듯한 투피스 차림이지만 길이가 짧은 스커트에서 얼핏 빈틈이 보인다. 키는 여자치고 큰 편이다. 갸름한 얼굴에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커다란 눈. 이내 기억이 떠올랐다. 몇 번 온 적 있는 여자다. 요시오카도 2번 정도 담당했다. 그런데 처음 왔을 때와 2번째 왔을 때 이름이 달랐다. 야마모토예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이번에도 이름이 다르군 하고 요시오카는 생각했다. 첫 번째 이름도 2번째 이름도 아니다. 물론 그런 내색은 하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야마모토 하루코 씨군요. 맞아요. 반갑습니다. 스위트룸에서 1박이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기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요시오카가 숙박 카드를 내밀었다. 그녀는 볼펜을 들고 주소와 이름을 적었다. 가명이니까 당연히 주소도 엉터리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호텔 고객 리스트에 가공의 인물 데이터가 들어간다. 무심코 그녀 얼굴을 봤다가 이런 하고 생각했다. 낯빛이 영 좋지 않았다. 전에 피부색이 하얗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오늘 밤은 잿빛에 가깝다. 그녀가 적은 것을 보니 주소는 지오다구다. 실례지만 지불은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찰로? 빤한 질문을 했다. 현찰로 할게요. 하고 대답하면서 그녀가 핸드백을 열고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트레이에 올려놓았다. 이거면 될까요? 세어보니 만엔짜리 13장이다. 1박에 10만엔짜리 방이니까 보증금으로 충분하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가격을 아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요시오카는 체크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820호실입니다. 카드키가 든 봉투를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방까지 안내해드릴까요? 괜찮아요. 하고 봉투로 손을 내미던 그녀가 멈칫하며 미간을 찌푸리더니 눈을 꼭 감았다. 어딘가 아픈 것을 꾹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왜 그러시죠? 요시오카가 물었다. 괜찮으세요? 여자 손님은 입술에 옅은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그녀가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럼 편히 쉬십시오. 요시오카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얼굴을 들었을 때 그녀는 이미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내일 아침에도 그녀는 혼자 프런트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체크아웃 수속을 한 다음 혼자 호텔을 떠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방에서도 혼자란 법은 없었다. 그녀의 방에 누가 찾아오든지 말든지 그것은 호텔 종업원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공포의 버스가 도착했군. 자, 가지. 선배 벨보이가 등을 툭 치자 마스시타는 재빨리 정면 현관으로 향했다. 밖으로 나가보니 현관 앞에 세워져 있는 버스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르르 내리는 참이었다. 버스 하부의 짐칸에는 슈트케이스와 거대한 가방이 꽉꽉 들어차 있었다. 그 짐들을 호텔 안으로 옮기는 것이 두 사람의 일이다. 물론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아직 체크인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으므로 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관리해야 한다. 짐이 많지 않으면 별일 아니지만 이렇게나 수십 개가 되면 공간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다른 손님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할 필요도 있다.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온 거야? 아직 1시도 안 됐잖아. 줄지어 있는 짐들을 그물망으로 덮으면서 선배가 투덜거린다. 짐을 모두 갈무리하고 나서 대기실로 가려고 프런트 데스크 앞을 지나치는데 마스시타군 하고 프런트 주임이 그를 불렀다. 나 좀 잠깐 보지. 왜 그러시는데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듯 프런트 주임은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1820호실에 가봐야겠어. 그가 수화기를 내려놓고 말했다. 시간이 이렇게 되었는데 손님이 내려오질 않아서 말이지. 전화도 안 받는군. 보증금을 맡겼으니 그냥 가지는 않았을 텐데. 남자 손님인가요? 아니, 체크인은 여자 손님이 했어. 그러니까 주의하고. 알겠습니다. 마스시타는 마스터키를 들고 객실로 향했다. 1820호실은 스위트룸이다. 방문 앞까지 가서 우선 벨을 눌렀다. 잠시 기다려도 반응이 없자 이번에는 노크를 했다. 하지만 역시 아무 반응이 없다. 이렇게 되면 남은 방법은 하나다. 실례하겠습니다. 마스시타는 마스터키를 카드 구멍에 밀어 넣었다. 문이 열렸다.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테이블에 맥주병과 잔 2개만 덩그러니 놓여있다. 2잔 다 맥주가 절반 정도 남아있었다. 침실 문은 닫혀 있었다. 우선 노크를 했다. 그러나 반응이 없었다. 심호흡을 하고서 실례합니다 하고 마스시타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여자 손님이 깊이 잠들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을 열고 방 안을 살짝 들여다본 그는 그만 움찔하고 말았다.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퀸 사이즈 침대에 여자가 누워 있었던 것이다. 블라우스에 스커트 차림이다. 하지만 정말로 소스라치게 놀란 것은 그 몇 초 후였다. 침대 커버가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다. 그것이 엄청난 양의 피이며 여자의 하반신을 중심으로 넓게 퍼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다시 몇 초가 필요했다. 스타킹도 시뻘겋다. 그제야 마스시타는 겨우 알아챘다. 창백한 얼굴의 여자는 어렴풋이 눈을 뜬 채 미동도 없었다.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뭘 어째야 좋을까? 망연자실해서 서 있는데 웃옷 안주머니에서 얼마 전에 산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끄집어내다가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다. 네, 하고 겨우 대답했다. 마스시타, 상황이 어때? 프런트 주임이었다. 말투가 더없이 태평하게 들린다. 마스시타는 심호흡을 한 번 한 후 단숨에 말을 뱉었다. 큰일 났습니다. 손님이 살해당했어요. 침대에서 칼에 찔렸나 봅니다. 데이토 대학 2학부는 역사가 깊다. 건물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고시바 신고는 공기의 냄새가 다르다고 느꼈다. 물론 곰팡내나 땀내가 난다는 뜻이 아니다. 오래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연상시켜지는 격조 있는 향이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물론 세월이 느껴지는 벽과 바닥, 그리고 천장에 드문드문 나있는 얼룩과 흠집이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켰는지도 모른다. 맞은편에서 학생 둘이 걸어왔다. 둘 다 신고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다.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스쳐 지나갈 때도 그들은 신고에게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수준 높은 연구 과제에 관해
토론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해봤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우수한 선배 과학자로 보인다. 계단을 올라가 복도를 걸었다. 이윽고 목적지인 제13연구실의 팻말이 보인다. 문에 행선지를 알리는 표시판이 붙어 있었다. 그에 따르면 신고가 만나려는 인물은 지금 연구실에 있는 듯하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다. 작업대가 맨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 너머에 두 사람이 있다. 흰 가운을 입은 인물이 책상을 향해 앉아 있고 그 옆에는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서 있었다. 신고에게는 어느 쪽도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저 실례합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학생인 듯한 젊은이가 이쪽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흰 가운을 입은 인물은 한 손을 살짝 들어 보였을 뿐이다. 차례를 기다리게. 낮지만 울림이 좋은 반가운 목소리가 귀에 날아들었다. 신고는 연구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선 채로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를 들었다. 아무래도 젊은 남자는 주의를 듣고 있는 듯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아무리 간단한 계산이라도 반드시 스스로 해서 결과를 확인해야 해. 남이 내놓은 결과만 믿지 말고 말일세. 흰 가운이 엄하게 말했다. 젊은이는 알겠습니다. 라고 목을 움츠리며 대답한 뒤 다소 의기소침한 표정으로 방을 나갔다.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던 신구가 흰 가운의 등을 향해 저 하고 말을 걸었다. 자네가 5번째야. 흰 가운이 손가락을 펼쳐 보였다. 다른 학생들에게도 말했지만 리포트 제출 기한은 변경할 수 없네. 첫 강의 때 이미 예고한 일이야. 네? 리포트요? 신구가 머리를 긁적거렸다. 그게 무슨... 아닌가? 흰 가운이 의자를 빙그르 돌려 이쪽을 향했다. 다음 순간 다소 굳어있던 그의 표정이 허를 찔린 듯이 확 누그러졌다. 아니, 유가와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신구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 숙였다. 자네는 그러니까 흰 가운을 입은 인물, 즉 유가와가 집게 손가락으로 신고를 가리켰다. 고시바군. 맞아, 고시바군이지. 네, 맞습니다. 신구가 기운차게 대답했다. 성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어 기뻤다. 이거 오랜만이군. 그런데 여긴 어쩐 일이지? 아니, 혹시... 네, 하며 신구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교수님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공학부 기계공학과입니다. 그래? 안경 너머 유가와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거 참 잘됐군. 축하하네. 유가와가 벌떡 일어나서 손을 내밀며 다가왔다. 신구는 손바닥에 땀을 청바지에 닦은 후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게 벌써 1년 전이던가? 유가와가 물었다. 네, 봄방학 때였으니까 1년이 조금 넘었어요. 죄송합니다. 연락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은 했는데. 괜찮네. 고3이었으니까 공부하느라 바빴겠지. 그나저나 그 일은 어떻게 됐지? 들어오겠다는 학생이 좀 있었나? 네, 2명이 들어왔어요. 올해도 1학년이 1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 잘 됐군. 일단 동아리가 없어질 위기는 면했겠어. 그럭저럭요. 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내가 한 일은 별로 없어. 다 자네가 노력한 결과지. 유가와가 손을 살살 내젓고는 싱크대 쪽으로 걸어갔다. 시간 있지? 커피라도 마시자고. 아니야, 학교 식당으로 갈까? 실은 나도 아직 점심을 못 먹었거든. 아닙니다. 아쉽지만 저는 아르바이트하러 가야 해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합니다. 아르바이트를? 낮부터? 주중에는 저녁에 하는데 오늘은 토요일이라서요. 그렇구만 하면서 유가와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역시 이래저래 고생이 많군.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나가 있어서 괜찮아요. 누나, 그랬지. 또 찾아뵈어도 될까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환영이야. 다음번에는 좀 더 느긋하게 얘기를 나누고 싶군. 아르바이트가 없는 날 올게요. 그래, 그렇게 해. 휴대전화 번호는 안 바뀌었지? 네, 그대로입니다. 그럼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신고가 고개 숙여 인사한 후 문으로 향하는데 신고군 하고 유가와가 그를 불렀다. 신고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다. 데이토 대학에 온 걸 환영하네. 힘내게나. 네, 신고가 힘차게 대답했다. 이학부 건물을 나와서야 그는 숨을 크게 내쉬었다. 몸이 후끈하다. 아직 긴장이 남아있는 탓이다. 오랜만에 은인과 얘기를 나누게 되어 흥분했었나 보다. 그 물리학과 부교수는 신고의 고등학교 선배다. 20살 이상 나이차가 있으니 선배도 대선배다. 두 사람은 신고가 편지를 보낸 것을 계기로 알게 되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던 신고는 초조했다. 이유는 3학년이 졸업해서 학교를 떠나면 동아리 부원이 달랑 자기 혼자 남기 때문이었다. 그 동아리란 다름 아닌 물리연구회다. 다양한 물리 실험을 즐기는 소위 과학 오타쿠들의 모임인데 근래에는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거의 없었다. 4월이 되면 신입생들이 들어오는데 그들에게 뭔가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동아리에 오고 싶어하는 학생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게 신고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아니, 아이디어는 있는데 예산이 없었다. 동아리 고문선생과 의논해 보았지만 곤란하다는 표정만 지을 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았다. 고민 끝에 떠오른 생각은 졸업생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졸업생 명부를 뒤져 도와줄 만한 인물을 찾아봤지만 이름과 직함만 봐서는 누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도무지 짐작이 가질 않았다. 할 수 없이 신고는 연락처가 있는 졸업생 전원에게 물리연구회가 처한 상황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호의적인 답장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아니, 답장은커녕 보낸 편지 대부분이 수취인 불명으로 되돌아왔다. 캐캐 묵은 졸업생 명부는 별 쓸모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체념에 빠져들 즈음 답장이 왔다. 보낸 사람의 메일 주소를 본 신고는 저도 모르게 눈을 화들짝 떴다. 도메인이 데이토 대학이었기 때문이다. 그 메일의 주인공이 바로 유가와 마나부였다. 그의 글을 읽고 신고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물리연구회가 사라질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발벗고 나서겠다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3월에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유가와가 학교를 방문했다.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체구에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었다. 듣자 하니 고등학교 시절에는 배드민턴 동아리에서도 활동했다고 한다. 좀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스포츠와는 거리가 먼 인물을 예상했는데 의외였다. 유가와는 신입생에게 선보일 퍼포먼스를 몇 가지 준비해왔다. 하나같이 매력적이었지만 신고는 일단 그중 하나를 골랐다. 전류와 자개를 이용한 실험장치였다. 그것이 가장 임팩트가 있어 보였다. 다만 제작이 어렵고 예산도 꽤나 들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문제 역시 유가와가 해결해 주었다. 대학에서 남는 장비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봄방학이 시작되자 본격적으로 실험 장치 제작에 들어갔다. 유가와도 매일같이 찾아와서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다. 과학에는 자신이 있다고 자부하던 신고지만 유가와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에는 혀를 내둘렀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다. 때로는 이론이 너무 어려워 따라가지 못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럴 때 신고가 포기하려 하면 유가와는 드물게 훈계를 늘어놓기도 했다. 포기하면 안 돼. 옛날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을 젊은 자네가 이해하지 못한 데서야 말이 안 되지. 한번 포기하고 나면 버릇이 되는 법이야. 그렇게 되면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풀게 된다네. 그리고 그는 신고가 이해할 때까지 끈질기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이 사람은 과학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최고다 라고 신고는 생각했다. 장치가 완성될 때까지 실험을 반복하고 유가와의 조언을 참고로 보완을 거듭해 갔다. 그 결과 봄방학 후반에는 거의 완벽한 형태가 갖추어졌다. 신고 스스로도 흡족했지만 유가와가 우리 학생들도 이만큼 잘 만들지는 못할 거야 라고 칭찬해 주어서 더욱 기뻤다. 그날 저녁 신고는 유가와를 집으로 초대해 완성을 자축하기로 했다. 집이래야 9살 위 누나와 둘이 사는 원룸 아파트였다. 엄마는 신고가 어렸을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신고가 중학교 3학년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부터 누나 아키호가 생계를 책임져 왔다. 아키호가 준비한 스키야키와 맥주를 유가와는 기껍게 먹고 마셨다. 술 상대를 하는 아키호도 기쁜 기색이 역력했다. 집에 손님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한 일은 남매끼리 살기 시작한 이래 처음이었다. 맥주가 몇 병 비자 유가와는 말문이 트인 듯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다. 과학의 역사, 우주와 미래 등등 화제가 어찌나 풍부한지 신고는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그리고 한편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올랐다. 신고는 아버지를 존경했다. 중장비를 취급하는 회사의 기술자였던 아버지 게스케는 입버릇처럼 과학을 제패하는 자가 세계를 제패한다 라고 말하곤 했었다. 올림픽이 좋은 예야. 신체를 단련하는 것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 건강관리는 물론 훈련과 테크닉, 전술, 장비 등 스포츠 과학으로 무장한 자에게만 승리가 돌아가는 법이지. 근성과 정신력으로 이긴다는 생각은 넌센스야. 아니, 정신이라는 것도 결국은 뇌과학의 한 분야잖아. 바꾸어 말하면 과학으로 무장한 자는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꿈도 이룰 수가 있단다. 저녁 때 반주로 술 기운이 오르면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었다. 또 시작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신고는 그런 아버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싫지 않았다. 어느 사이에 신고 자신도 과학에 흥미가 생겼기 때문이다. 유가와와 건배하고 마신 맥주 한 잔에 취기가 올랐는지 정신이 들었을 때 신고는 몸에 담요를 덮은 채 소파에 누워 있었다. 고개를 돌리자 식탁에 마주 앉아 있는 유가와와 아키호의 모습이 보였다. 소곤소곤 뭐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잘 들리지는 않았다. 신고가 몸을 일으키자 아키호가 깼어? 라고 물었다. 둘이 무슨 얘기했어? 누나가 비밀 하고 장난스럽게 웃는데 유가와가 자네 아버지 이야기를 했어 라고 가르쳐 주었다. 과학을 제패하는 자가 세계를 제패한다. 좋은 말이네. 신고는 가슴속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유가와가 아버지를 칭찬해 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4월이 되자 유가와가 더는 학교에 오지 않게 되었다. 그는 미국에 가서 3달 정도 있게 되었다면서 이제 자네에게 가르쳐 줄 게 없어. 신입부원 모집에 성공하기를 비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제작된 장치로 퍼포먼스를 한 덕분에 신입부원 유치에 성공했다. 하지만 미국 연락처를 몰라서 유가와에게 그 소식을 전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신고 역시 입시 공부에 바빠져 두 사람은 소원해지고 말았다. 그러나 유가와를 잊은 적은 없었다. 잊기는커녕 그를 선망하는 마음이 공부할 때의 집중력을 높여주었다.
목표는 데이토 대학. 그 외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물리학과가 아니라 기계공학과를 지망했다. 그 편이 취직하기 쉬울 것 같아서였다. 아무리 유가와가 선망의 대상이라고 해도 자신이 학자 타입이 아니라는 것을 신고는 알고 있었다. 유가와가 있는 데이토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해 아버지같이 우수한 기술자가 되는 것. 그것이 신고의 현실적인 목표였다. 데이토 대학 교문을 나서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아키호라고 발신자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다. 어젯밤에 그녀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업무상 간혹 있는 일이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뭐야, 무단 외박이나 하고. 장난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대답이 금방 돌아오지 않았다. 뭔가 주저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다. 신고는 움찔 놀라 발신자 표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여보세요? 하는 상대방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혹시 고시바 신고 씨인가요? 아, 네, 그런데요.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상대방이 내 이름을 알까? 경찰입니다. 네? 실은 하고 잠시 머뭇거리던 남자가 고시바 아키오 씨가 사망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신고의 뇌를 그냥 지나쳐갔다. 대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고시바 아키오 씨가. 남자가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반복했다. 신고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잠시 후면 기차가 역에 도착한다. 오후 5시가 조금 지난 시각. 차창 밖을 내다본다. 해는 많이 길어졌지만 두꺼운 구름이 넓게 퍼져 있어 하늘이 어둡다. 돌아갈 때 비가 쏟아지지 않으면 좋겠는데 하고 우카이 가지오는 생각했다. 5월 황금 연휴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장맛비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였다. 세월 참 빠르다. 역에 도착하자 서류 가방을 품에 안고 플랫폼에 내렸다. 전에 왔을 때보다 내리는 승객이 늘어난 것 같다.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다면 좋은 일이다. 개찰구 앞에 거대한 간판이 있었다. 어서 오세요, 과학의 고장에. 우주복을 입은 소년과 흰 가운을 입고 손에 비커를 든 소녀가 웃고 있다. 사뭇 촌스럽긴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이 일반인에게는 잘 먹힌다고 광고 회사 담당자가 주장했을 것이다. 전문가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수긍하는 도리밖에 없다. 중앙 광장으로 나가서 택시 승차장으로 향했다. 도로 건너편에서는 공사가 한창이다. 역과 곧장 연결되는 비즈니스 호텔이 들어선다고 한다. 수요를 좀 더 확인한 후라도 늦지 않을 텐데. 오랜만에 찾아온 지역 발전의 기회에 조급한 마음이 앞서는 것일까? 택시에 올라탄 뒤 행선지를 말했다. 잠시 달리자 길가에 줄줄이 들어선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그 중에는 과학보다 자연을, 희귀 동식물을 보호하라, 방사능 도입 반대 라고 쓰인 것도 있었다. 요즘은 좀 어떤가요? ST 효과로 이용객이 늘지 않았습니까? 운전사의 희끗희끗한 머리를 바라보며 우카이가 물었다. 하며 운전사는 앞을 향한 채 고개를 갸웃했다. 공사 관계자들은 좀 이용하는 것 같지만 이 지역 사람들은 여전히 별로 안 탑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으니까요. 앞으로는 좀 달라지겠죠. 그럴 겁니다. 하고 우카이는 맞장구를 쳤다.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다. 옳은 말이다. 10분 정도 달린 후 택시에서 내렸다. 그 가게는 번화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뒷골목에 있는 낡은 가옥 같은 모습이다. 간판은 있지만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처음 왔을 때는 찾느라 꽤나 애를 먹었다. 미닫은 문을 열면
좁은 통로가 나온다. 안에서 전통 작업복을 입은 여자가 나왔다. 우카이가 이름을 말하기도 전에 그녀는 살가운 미소를 지으며 어서 오세요. 벌써 도착해 계십니다. 라고 공손하게 말했다. 여자의 안내로 들어간 곳은 자그마한 다다미 방이다. 그곳에는 남자 4명이 와 있었다. 그중 2사람은 문 바로 안쪽에 정좌에 있고 다른 2사람은 네모난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 둘은 우카이와 안면이 있는 사이다. 아니, 2분이 왜 이쪽에 앉으셨습니까? 상석에 앉으셔야죠. 우카이가 비어있는 테이블 맞은편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카이 씨가 상석으로 가세요.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이는 이키하타가 말했다. 그는 우카이가 보좌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이 지역 후원회장이다. 그럼요. 자, 이쪽으로 앉으시죠. 이키하타 옆에 앉은 남자도 말했다. 대형 부동산 회사의 사장 니시무라라는 사람으로 이 고장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책임자다. 그것 참 하고 중얼거리며 우카이는 상석에 엉거주춤 걸터 앉았다. 이거 영 불편한데요. 오가 의원님 대리인이시니 당당하셔야죠. 이키하타가 그렇게 말하면서 웃고는 여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했다. 여자가 인사를 하고 방을 나가더니 밖에서 방 문을 닫았다. 이키하타가 우카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오가 의원님이 화내십니다. 미스아라초는 도쿄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이번 계획도 그래서 가능했다. 라고 하시면서요. 하하, 맞는 말씀입니다. 이케아타가 누런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우카이는 니시무라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의원님이 니시무라 사장님께 잘 부탁드린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요. 아닙니다. 실은 저희 쪽에서 찾아뵈었어야 하는걸요. 우카이 씨를 오시게 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보다 공사는 다들 순조로운지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토야마 지구에서 약간의 문제가... 네, 전화로 듣긴 했습니다. 이토야마 지구라면 쥐동이 들어설 예정인 장소죠.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하고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이던 니시무라가 떨어져 앉아있는 남자들을 바라보았다. 우카이 씨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세요. 그러자 2사람 중 안경을 끼지 않은 남자가 테이블을 향해 무릎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명함을 내밀며 이토야마 지구 담당 오카모토라고 합니다. 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요즘 들어서 반대운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아, 역시. 우카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안 그래도 오는 길에 보니까 여기저기 현수막이 걸려있더군요. 좀 잠잠해지나 했는데 다시 불이 붙었나 봅니다. 네, 게다가 일이 좀 골치 아파졌습니다. 오카모토가 테이블 위에서 서류 파일을 열어 도면을 펼쳤다. 건물과 주변 토지의 평면도였다. 이곳 쥐동 건설 예정지에서 북쪽으로 1km 지점에서 검둥수리의 둥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검둥수리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이름이 튀어나와 우카이는 적이 당황했다. 그렇습니다. 멸종 위기에 있는 새입니다. 그걸 근거로 반대파가 현행 공사 금지 명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성에도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전에도 다른 지구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죠. 무슨 곤충 이름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네, 일본 고유의 잠자리종입니다. 오카모토가 대답했다. 도룡뇽이 문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2 경우는 저희가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성으로부터 환경에 영향이 없다는 통보를 받아 무사히 넘어갔지만 이제는 문제가 좀 미묘합니다.
환경성이 검둥수리 보호에 적극적인 데다가 거리가 둥지에서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요. 하지만 허가를 내리는 건 현이 아닙니까? 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환경성의 매뉴얼대로라면 허가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환경성에서 공사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요. 그렇군요. 요컨대 환경성과 교섭을 해달라는 뜻이다.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입을 다물고 있던 니시무라가 끼어들었다. 오카모토 씨 말이 검둥수리 둥지에 영향이 있는지 어떤지를 제대로 조사하려면 몇 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이토야마 지구는 골치 아픈 문제가 많아서 공사 개시가 가장 늦어질 우려가 있는데 이 문제로 더 늦어지면 프로젝트 전체에 차질이 생길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쿄에 돌아가면 곧장 오가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첩을 꺼내며 우카이가 말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은 이 보고서를 보면 아실 겁니다. 오카모토가 서류 파일을 닫은 후 우카이에게 내밀었다. 네,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카이는 파일을 가방에 넣고 나서 반대파 사람들은 도무지 포기라는 걸 모르는군요. 라고 말하며 니시무라를 바라보았다. 포기는커녕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이만저만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니시무라가 눈썹을 8팔자로 늘어뜨렸다. 이제 프로젝트도 실시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공사까지 시작된 마당에 왜 그렇게 저항하는 걸까요? 역시 쥐동이 문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른 건 몰라도 그 시설만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는군요. 뭐 반발이 있을 거라고 애초에 예상은 했지만 미스 아라초가 그 시설을 수용하겠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말이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미 시작된 공사에까지 생트집을 잡고 있어요. 환경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당초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서요. 다른 지구에서 실수로 예정지가 아닌 곳에 나무를 벌목한 적이 있는데 그 사진을 찍어서 현에 항의 문서를 보냈더군요. 즉각 공사를 중지하라고 말입니다. 거참 상당한 행동파로군요. 일부 과격한 사람들의 일입니다만 그래서 니시무라가 오카모토 옆에 앉아있던 또 한 남자에게 눈길을 돌렸다. 우카이 씨에게 한번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조사 당번을 맡은 사람인데 앞으로는 반대파 대책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며 남자가 내민 명함에는 건축 컨설턴트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다. 이름은 야바. 우카이도 명함을 건넸다. 야바는 그 명함을 양손으로 받고 마치 받들듯이 머리를 숙인 후 매우 소중한 물건을 다루듯이 자신의 명함 케이스에 넣었다. 우카이는 재빨리 남자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수수해 보이지만 결코 싸구려는 아닌 슈트. 금태 안경 너머로 보이는 것은 줄곧 사람의 빈틈을 노려왔을 교활한 눈이다. 거기에 귀는 격투기라도 했는지 만두처럼 찌그러져 있다. 용지 매수건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히키타 지구에서 분규를 매듭지는데 이 사람의 역할이 컸습니다. 교섭에는 정보가 관건이며 상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꾸준히 정보를 수집해 주었거든요. 그 덕분에 일이 잘 풀렸습니다. 하고 우카이는 시선을 니시무라에게서 야바에게로 옮겨갔다. 아닙니다. 하고 야바가 손을 내저었다. 과찬이십니다. 다만 누구든 약점이나 탐나는 것이 한두 가지는 있기 마련이고 저는 그런 것을 착실히 수집했을 뿐입니다. 그런 요령으로 반대파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뜻인가요? 글쎄요. 하며 야바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직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실마리를 하나 찾기는 했습니다. 그 실마리에서부터 공략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는 능글맞은 표정으로 웃어주었다. 그거 믿음직스럽군요. 그 실마리라는 게 뭔지 꼬치꼬치 캐묻지 않은 게 좋을 듯하다고 판단한 우카이도 그저 씩 웃기만 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야바가 말했다. 나가는 길에 주인장에게 요리를 내오라고 할까요? 그래, 부탁하지. 니시무라가 대답했다. 야바와 오카모토가 나가자 이케아타는 저 야바라는 친구 꽤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눈을 번뜩이며 말했다. 맞습니다. 니시무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인맥도 탄탄해요. 이케아타 씨나 우카이 씨도 곤란한 일이 생기면 저 사람에게 부탁하세요. 감사합니다. 우카이는 고개를 숙이면서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쓸모있는 인간이란 칼이나 화약과 마찬가지다. 잘못 다루면 이쪽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인맥이라는 것도 아마 뒷골목 인맥을 뜻할 것이다. 우카이가 고개를 드는데 때마침 미닫이 문이 열리면서 아까 그 여자가 나타났다. 구라사카 유리나가 그 종업원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5월 말이었다. 중간고사가 시작된 날이어서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에는 집 근처에 와 있었다. 일찌감치 해방되었다고 해서 친구들과 놀러갈 마음은 없었다. 내일과 모레에도 시험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늘 수학시험을 엉망으로 치렀다. 채점 결과 따위는 보고 싶지도 않다. 제대로 푼 문제가 거의 없었다. 그러니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만회해야 한다. 집에 가서 점심을 먹은 후 곧장 공부를 시작해야지. 유리나는 창고와 공장이 즐비한 길을 걸었다. 그리고 구라사카 기계공업 앞을 지나게 되었다. 구라사카 기계공업은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로 이 부근에서는 꽤나 큰 편이다. 점심시간이어서인지 평소에는 시끄럽던 기계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무심코 마당을 들여다보았다. 청년 하나가 나무 상자에 걸터 앉아 잡지 같은 것을 읽고 있었다. 작업복 차림이니 아마도 종업원일 것이다. 구라사카 기계공업에서는 늘 20명 가까운 종업원이 근무한다. 들고 나는 일이 많아 유리나는 종업원들의 얼굴을 모두 기억하지는 못한다. 그 청년도 전에는 본 적이 없었다. 그가 문득 얼굴을 드는 바람에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유리나는 살짝 당황해서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고서야 조금 전에 자신이 멈추어 서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집에 가서도 그 청년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서글서글 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우수에 찬 눈빛이 인상 깊다. 나이는 유리나보다 조금 많을까? 올 4월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남자가 한 명 입사했다가 금방 그만둬서 또 뽑아야 한다고 아빠가 투덜거린 기억이 있다. 그때 들어온 사람일까? 저녁을 먹을 때 아빠 다스오에게 청년에 관해 묻고 싶었지만 결국 말을 못 꺼냈다. 그럴듯한 구실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험 공부에도 좀처럼 집중이 되지 않았다. 내일도 비슷한 시간에 하교할 테니 공장을 슬쩍 엿봐야지. 그런 생각만 자꾸 들었다. 당연하게도 다음날 시험 결과는 좋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목적 하나는 달성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공장 앞을 지나는데 어제처럼 그 청년이 나무 상자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는 손에 책 한 권을 들고 있었지만 그걸 읽지는 않고 멍하니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다. 유리나는 어제처럼 멈춰 서지는 않았지만 걸음을 약간 늦췄다. 또 눈이 마주치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그러기를 기대하는 엇갈린 마음도 한 구석에 있었다. 그러나 결국
그가 그녀를 알아채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나서였다. 저녁 때 아빠 다스오가 엄마에게 5월에 새로 들어온 고졸 남자에 관해 이야기한 것이다. 아빠 말에 따르면 일을 꽤나 잘하는 듯 했다. 일을 잘 익히는 것은 물론이고 응용까지 한다니까.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하는 녀석이야. 잘 키우면 아주 크게 되겠어. 젓가락질을 하면서 다스오는 자기 말을 곱씹듯이 고개를 주워거렸다. 그렇게 우수한 아이가 왜 대학에는 안 갔대? 의아하다는 듯이 묻는 엄마 얼굴을 실망스럽다는 듯이 바라보며 아빠가 말했다. 당신 지금까지 무슨 말을 들은 거야?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고 아까 말했잖아. 아, 그랬지. 그래서 형에게 신세 지고 있다고 했었나? 형이 아니라 누나야, 누나. 그런데 그 누나마저 지난 봄에 죽어서 그 녀석이 일을 하게 된 거라고. 아유, 가엾어라. 아직 어린데. 그래도 혼자서 그렇게 애쓰는 게 참 대견하네. 아빠와 엄마의 대화를 들으면서 유리나는 그의 얼굴을 떠올렸다. 왜 표정이 그렇게 그늘졌는지 조금은 알 듯했다.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신이 무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 없었다. 그 이후 한동안 유리나는 그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드디어 여름방학이 되었다. 자기 방에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아빠 다스오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무원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회사에 와서 전화를 좀 받아달라는 것이었다. 사무원 도모 씨는 마음씨 좋은 아줌마지만 종종 아이가 아프다면서 결근한다. 아이 참, 또야? 엄마한테 하라고 하면 되잖아. 유리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엄마는 좀 그래. 둔하고 눈치가 없어서 말이지. 사람이 영 빠릿빠릿하지가 못해. 전에 네가 와서 전화를 받았을 때 거래처 사람들 평이 참 좋더라고. 젊은 여자 목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부탁 좀 하자. 아르바이트비도 줄게. 뭔가 부탁할 때 아빠 목소리는 징그러울 정도로 부드럽다. 귀찮긴 하지만 돈이 생긴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게다가 아빠의 심정도 이해는 간다. 요령 없는 엄마에게 전화를 맡기기가 불안한 것이다. 엄마는 상대방 이름조차 확인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기도 한다.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대로 회사로 나갔다. 도모 씨 책상에 앉아 여름방학 숙제를 하면서 가끔 걸려오는 전화를 받았다. 3학년이 되면 방학 숙제가 별로 없다는데 유리나는 아직 2학년이다. 사무실에는 직원이 여럿 있다. 그러나 아무도 유리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녀가 사장 딸이며 전화를 받으려고 나왔을 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녀도 주위를 신경 쓰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드나든 곳이라 집의 일부나 다름없다. 그래서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 누가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져도 유리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수학 문제만 들여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문제를 푸는 것은 아니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한 채 제출하면 수학 선생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걸 생각하고 있었다. 조금 혼나고 마는 정도면 괜찮지 뭐 하는 결론에 이르러가는 중이었다. 그때였다. 코사인 2x는 2코사인 2제곱 x-1. 그렇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렸다. 놀라서 고개를 드니 옆에 그 작업복 청년이 서 있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동시에 체온이 확 올라갔다. 그는 머쓱한 듯이 머리에 손을 얹더니 책상에 펼쳐놓은 수학 프린트물을 가리켰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맞죠? 아마도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른다. 쉬운 문제 같은데. 문제를 보며 그가 말했다.
풀 수 있어요? 유리나는 눈을 치켜뜨고 물었다. 아마도. 그가 샤프 펜슬을 손에 쥐더니 선체로 수식을 쓱쓱 써갔다. 생각할 시간조차 필요 없는 듯 했다. 마치 옆에 있는 뭔가를 베껴 쓰는 것처럼 보였다. 어쩌면 그의 머릿속 칠판에는 이미 해답이 적혀 있는지도 몰랐다. 이 답이 맞을 겁니다. 다 쓰고 나서 그가 말했다. 해답을 확인한 유리나는 우와 하면서 눈을 번쩍 떴다. 수학 잘하세요? 뭐 그런 대로. 그가 쑥스러운 듯이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 문제는요? 유리나가 다른 문제를 보여줬다. 그는 문제를 한번 쓱 보고 나서 해답란에 답을 적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의자에 앉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불과 몇 분 만에 뚝딱 답을 적어내려갔다. 아빠가 말한 대로네 하고 유리나는 생각했다. 엄청난 인재였던 것이다. 머리가 좋으신가 봐요. 아닙니다. 저 사장님 따님이시죠? 네.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했다. 따님이라고 해서 부끄러웠다. 올해 입사한 고시바라고 합니다. 잘 부탁해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꾸벅 고개를 숙였다. 가슴에 고시바라고 쓰인 명찰이 붙어 있었다. 저도요. 유리나가 그렇게 말하는데 사무실 문이 열리고 고참 종업원이 얼굴을 들이밀었다. 가자 신고. 네 하고 대답한 후 그는 유리나에게 고개를 꾸벅하고 문으로 향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유리나는 종업원 명부로 손을 뻗었다. 고시바 신고. 그것이 그의 이름이었다. 이틀 후 유리나는 점심시간을 틈타 공장으로 갔다. 손에는 수학 문제집이 들려 있었다. 정문에서 들여다보니 신고가 늘 있던 곳에 앉아 있었다. 편의점 도시락을 다 먹은 참인지 쓰레기를 정리하는 중이었다. 작업복을 벗고 반소매 차림이었는데 드러나 있는 팔뚝이 눈부셨다. 다행히 다른 종업원은 보이지 않았다. 날이 더우니 실내에들 있을 것이다. 유리나는 마음을 다잡고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건넸다. 그가 이쪽을 돌아보며 안녕하세요 라고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잠깐 시간 있으세요? 유리나가 수학 문제집을 들어보였다. 그는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평소에 의자 대신 앉는 나무 상자에 나란히 걸터 앉은 후 유리나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보여주었다. 인수분해로군요. 이런 종류의 문제에는 원리가 있어요. 신구는 샤프 펜슬을 손에 쥐고 노트에 해법을 쓱쓱 적으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그의 설명은 꼼꼼하고 이해하기 쉬웠다. 유리나는 왠지 머리가 좋아진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수학 말고 또 잘하시는 거 있어요? 유리나가 물었다. 물리랑 화학, 그리고 영어? 신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다. 국어나 사회는 솔직히 별로예요. 전형적인 이과로군요. 하지만 머리가 좋으니까 어느 대학이든 붙을 수 있겠어요. 말을 내뱉고 나서 아차 싶었다. 그러나 신구는 불쾌한 표정을 짓지 않고 웃는 얼굴로 시계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가봐야 해요. 언제라도 또 와요. 나도 즐거우니까. 유리나는 네 하고 대답했다. 즐겁다고 말해주어서 기뻤다. 그날 이후 신구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보러 종종 공장에 갔다. 신구는 아무리 어려운 내용도 알기 쉬운 말로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유리나가 이해할 때까지 끈기 있게 가르쳤다. 심지어 유리나가 도저히 모르겠다며 물러서려 하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한번 포기하고 나면 버릇이 되어서 풀 수 있는 문제까지도 못 풀게 돼. 그리고 유리나가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처음부터 세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그런 행위가
그의 친절한 성품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모님 말고는 자신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준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아빠 다스오가 고시바군을 종종 만난다면서? 라고 물었다. 누구에게 그런 말을 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여름방학 숙제 때문에 도움을 좀 받았어. 유리나는 입을 뾰죽 내밀었다. 혼내는 것도 아닌데 표정이 왜 그래?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머리가 좋은 녀석이야. 일하면서 대학도 다니면 좋겠는데. 본인에게 그럴 마음이 없으니 어쩔 수 없지. 지금은 일을 배울 생각밖에 없다나 봐. 어린 녀석이 참 대단해. 그리고 다스오는 신구가 한시 빨리 일을 익히려고 업무 후에도 공장에 혼자 남아 기계 조작과 금속 가공을 연습하고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교습소에도 다닌다고 말해주었다. 그 녀석이 제대로 성장하면 우리 회사도 걱정이 없을 텐데. 신구에 대한 칭찬 끝에 다스오는 그런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였다. 그날도 유리나는 다스오의 부탁으로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다. 점심때쯤 남자 하나가 찾아왔다. 나이는 40살쯤 됐을까?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사람이었다. 그때 사무실에는 유리나밖에 없었다. 여기 고시바 신고라는 청년이 있죠? 남자가 말했다. 신고라는 이름을 듣자 까닭없이 심장이 뛰었다. 있긴 한데 지금 일하는 중이에요. 점심시간은 12시 15분부터입니다. 시계바늘이 12시를 조금 지나 있었다. 남자는 일부러 점심시간에 찾아온 듯 했다. 그렇군요. 여기서 그를 좀 기다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세요. 저기 저쪽에서. 유리나가 칸막이로 분리된 공간을 가리켰다. 고맙습니다. 그럼. 남자는 고개를 약간 숙인 다음 칸막이 쪽으로 갔다. 손님이 오면 음료를 대접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유리나는 페트병에 든 녹차를 잔에 따라 쟁반에 받쳐 들고 갔다. 남자는 의자에 앉지 않고 선반에 쭉 진열된 금속 가공품 견본을 둘러보고 있었다. 녹차 드세요. 그녀가 잔을 책상에 내려놓았다. 아, 이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남자가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리고 그는 보고 있던 견본을 집어들었다. 이 공장 제품이죠? 네, 아마 그럴 거예요. 방전 가공법으로 만든 것 같군요. 전극은 뭘 사용했는지 혹시 아세요? 네? 하면서 유리나는 엉거주춤 뒤로 물러났다. 남자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아, 괜찮습니다. 괜한 걸 물었다고 생각했는지 남자는 견본을 선반에 돌려놓았다.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그라면 고시바군 말입니다. 잘 지냅니까? 네, 잘 지내는 것 같던데요. 이제 일에는 적응이 된 것 같던가요? 그건, 네, 아빠가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녀 대답에 남자의 눈이 약간 커졌다. 그럼 따님 되십니까? 네, 남자는 이제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의자에 앉아 하얀 비닐봉지를 책상에 올려놓았다. 안에 든 도시락이 비쳐 보였다. 신구에게 주려고 들고 온 듯했다. 그가 누구인지, 신구와는 또 어떤 관계인지 궁금했지만 뭐라 말을 꺼내면 좋을지 몰랐다. 유리나가 쟁반을 든 채 아무 말이 없자 남자가 말했다. 후배입니다. 네? 고시바군이 저의 고등학교 후배예요. 같은 동아리 출신이라서 고시바군이 재학하던 시절에 졸업생으로서 도와준 적이 있죠. 아, 네. 동아리라는 건 스포츠 동아리였나요? 아니에요. 물리연구회라는 별 인기 없는 동아리였죠. 물리라. 와, 그분답네요.
남자는 잔을 입으로 가져가다 말았다. 글을 잘 아는군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다들 머리가 좋다고 해서요. 제게 수학을 가르쳐 준 적도 있고요. 수학을요? 네. 하지만 어쩌다 잠깐씩이에요. 남자가 흥미롭다는 듯이 유리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유리나는 자신이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보다고 생각했다. 그럼 차 들고 계셔요. 유리나는 그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물러났다. 이윽고 점심시간이 되어 공장에서 나오는 종업원들이 보이자 유리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혼자 걸어가고 있는 고시바 신고가 보였다. 그는 언제나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을 산다. 그의 이름을 부르고 손님이 찾아왔다고 전했다. 손님? 꽤 어른이시던데요. 고등학교 선배라고. 같은 동아리 출신이라고 하셨어요. 하면서 신고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짚히는 사람이 있는 듯 했다. 그가 사무실로 들어갔다. 유리나도 그를 뒤따랐다. 칸막이 안에서 신고와 남자가 대면했다. 서로 웃으며 반기는 것처럼 보여 유리나는 왠지 안도했다. 신구에게도 녹차를 갖다 주자 싶어 잔에 따라 가져갔는데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살짝 들렸다. 신구가 남자를 육아와 교수님이라고 불러서 유리나는 남자의 직업이 교수인가 보다고 생각했다. 자리로 돌아온 유리나에게 다스오가 다가왔다. 누구야? 고시박은 고등학교 선배래. 유리나가 조그만 소리로 대답했다. 나이차가 꽤 나는 선배구만. 동아리 선배라나 봐. 물리연구회라고 하던데. 물리? 그 녀석 다운걸. 다스오도 조금 전에 유리나와 똑같은 말을 했다. 신구와 남자는 2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일어섰다. 사무실을 나서던 남자가 유리나에게도 인사했다. 잠시 후 유리나가 밖으로 나가보니 신구가 건물 뒤에 서 있었다. 그는 손에 남자가 들고 왔던 비닐봉지를 든 채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다. 그 표정이 어둡고 괴로워 보여서 유리나는 말을 걸지 못했다. 어느덧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었다. 어느 날 멀리서 친척이 도쿄에 올라와 다 같이 외식을 하러 나갔다. 유리나가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밤 11시 조금 전이었다. 집 앞에 사람이 서 있었다. 유리나는 그가 고시바임을 한눈에 알아챘다. 고시바군, 이런 시간에 무슨 일이지? 다스오가 물었다. 열쇠를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신구가 머리를 꾸벅 숙이고는 말했다. 열쇠? 사무실 열쇠. 오늘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늦게 들어오니까 그냥 갖고 있으라고 했을 텐데. 네, 그런데 지금쯤 돌아와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가 열쇠를 내밀었다. 그랬군. 고맙네. 그런데 이렇게 늦게까지.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자네도 잘 쉬게나. 신구는 유리나 쪽을 슬쩍 보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더니 몸을 돌려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다스오가 중얼거렸다. 정말 저 녀석 참 대단한 녀석이야. 매일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익히는 모양인데 덕분에 우리 공장에 있는 기계 대부분을 다룰 줄 알게 되었어. 이미 인류 기계공이 다 되었다고 다들 혀를 내두를 정도라니까. 잘 됐네. 월급 적게 받고 1류급으로 일을 해주니까. 엄마가 말했다. 이 사람 말하는 것하고는 계속 적게 줘봐. 그대로 붙어있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냉정하다고. 다스오의 말에 유리나의 가슴에는 잔물결이 일었다. 고시바 신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나
신고의 동향을 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요즘도 공장에 남아 금속 가공 연습에 몰두하는 듯했다. 몰래 집을 빠져나와 공장에 갔다. 도중에 편의점에 들러 따끈한 차와 주먹밥을 샀다. 회사에 가보니 공장에 신고의 모습은 없었다. 이상하다 싶어서 주위를 돌아보았다.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 창고가 되다시피 한 작업장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유리나는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작업복을 입은 신고가 보였다. 그런데 그는 기계를 조작하지도 금속 가공 연습을 하지도 않았다. 서 있는 그 앞에 지금까지 유리나가 본 적 없는 물체가 있었다. 길쭉한 금속판, 굵은 테이블, 복잡하게 생긴 전자기기, 그런 것들이 무질서하게 조립된 것이다. 물론 나름의 질서가 있겠지만 유리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신구가 그 이상한 물체 앞을 떠났다. 보안경을 끼고 있었다.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위험한 일이 시작된다는 걸 알았다. 다음 순간 충격음과 함께 물체에서 사방으로 불똥이 튀었다. 놀란 유리나는 몸이 얼어붙었다. 섬광에 현기증이 일었다. 그녀 손에서 편의점 봉투가 툭 떨어졌다. 테이블에 아직 요리가 잔뜩 남아있었다.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술도 남아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젓가락을 들려고도 빈잔을 채우려고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다 드셨습니까? 잠시 후면 도착할 테니 그 전에 마음껏 마시고 드십시오. 남기면 아깝지 않습니까? 입사 3년 차로 총무역을 맡은 사원이 모두에게 말했다. 그래도 더는 못 먹겠다. 다다미 위에서 두 다리를 쭉 뻗고 있던 선배 사원이 말했다. 꽤나 마신 듯 얼굴이 시뻘겠다. 오늘 튀김이 아주 그만이었어. 그래도 양이 이렇게나 많을 줄은 몰랐는걸. 네, 맞아요. 하고 옆에서 여사원이 동의했다. 연말 연시에 하도 살이 쪄서 빨리 빼려고 했는데 오늘 또 찌겠네. 어쩔 거야. 하고 다른 사원이 웃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새해가 밝자마자 여자들끼리만 뻔질나게 모인다고 하던데. 여자들끼리 모이는 건 아무 염려 없다고요. 음식점도 잘 생각해서 고르고요. 요리도 다이어트 메뉴나 콜라겐이 듬뿍 들어간 걸 먹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봐요. 칼로리가 엄청난 음식만 나왔잖아요. 어이, 총무, 들었어? 어떻게 좀 해봐. 총무 역할을 하는 젊은 사원이 머리를 긁적거렸다. 제 딴에는 요리의 질을 고려해서 골랐는데 난감하군요. 뭐 아무튼 충분히 먹고 마신 듯하니 이제 경치를 좀 즐기시죠.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곧 도착합니다. 그의 말에 18명이 모두 창 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회사 신년회의 밤, 스미다강을 운행하는 놀이배 안이었다. 간사역을 맡은 젊은 사원이 모두의 의견을 수용해 놀이배를 빌린 것이다. 저녁 8시 반에 출항할 때는 갖가지 일루미네이션과 건물의 조명으로 화려하게 반짝거리던 스미다 강가의 풍경이 11시가 되니 점차 어둠에 덮여간다. 어느덧 신년회를 끝낼 시간이었다. 올해도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네. 과장이 창밖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투로 말했다. 글쎄요, 과연 어떻게 될지. 한 선임사원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총리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올해야말로 본격적으로 경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작년에도 그런 말을 했잖아. 새해 인사말 같은 거 아니겠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지. 그러니까 올해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지 않겠어? 크게 기대하지 말고 각자 그저 열심히 하는 도리밖에 없을 것 같아. 과장과 선임 사원의 대화도 마침 자리를 마무리하기에 적합했다. 그럼 과장님,
이쯤에서 마무리 인사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총무역의 젊은 사원이 말했다. 그래, 그러지. 모두가 자세를 가다듬었다. 과장이 헛기침을 한번 하고 모두를 둘러보았다. 작년에는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우리 과는 그럭저럭 목표치를 달성했고 나름의 결과도 얻었습니다. 올해가 또 어떤 해가 될진 알 수 없지만 모두 힘을 합해서. 그때였다. 펑 하고 무언가가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조타실 쪽이었다. 이어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인가 싶어 총무역의 젊은 사원이 상황을 살피러 가는데 하필 그때 얼굴이 하얗게 질린 놀이배 종업원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하마터면 부딪힐 뻔했다. 사원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숨을 삼켰다. 조타실이 연기에 휩싸여 있었다.